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해지는지 아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괴로운 진짜 이유 3부작 오디오북 제2부 기억이 당신을 만든다. 들어가며 과거가 현재를 사는 방식.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전에 일어났거나 20년 전에 일어났거나 어쩌면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마치 과거가 현재를 입고 다니는 것처럼 제2부에서는 기억의 신경과학을 다룹니다. 기억은 사진첩처럼 저장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경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제1부에서 다뤘던 알로스타시스, 내수용 감각, 폴리베이걸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과학적 지형도를 탐험합니다. 기억 재응고와 트라우마의 신경생물학, 정체성의 가소성, 이것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챕터 1. 기억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된다. 1-1 기억에 관한 오래된 오해. 우리는 기억을 비디오 테이프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녹화되어 저장되고 나중에 재생할 때 그대로 다시 나온다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선명할수록 그것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UC 어바인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로프터스는 50년 이상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의 허위 기억 폴스 메모리 연구들은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변형되고 조작될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장면을 보여주고 나중에 질문했습니다. 자동차들이 충돌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면 평균 약 34마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동차들이 박살났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면 평균 41마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영상을 봤는데 질문의 단어 하나가 기억된 속도를 바꿨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물었을 때 박살이라는 단어로 질문받은 집단은 실제로는 없었던 깨진 유리 파편도 보았다고 더 많이 보고했습니다. 기억은 사실의 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새롭게 재구성되는 창조적 과정입니다. 1-2 기억 재응고와 기억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 기억의 신경과학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는 기억 재응고화 메모리 RECONSOLIDATION입니다. 오랫동안 기억은 한번 응고 컨설러데이션 되면 고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뉴욕 대학교의 카림 네이더와 글렌 샤페글렌 SCHAFE 조셉 조서프 리두의 연구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발견은 이것입니다. 기억이 인출리트리벌 될 때마다, 즉 기억이 열릴 때마다 그 기억은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억의 내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응고와 RECONSOLIDATION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특정 소리에 두려움 반응을 학습한 쥐에게 그 소리를 다시 들려주어 기억을 활성화시킨 후 재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려움 기억이 지워졌습니다. 기억은 인출될 때마다 변형 가능한 상태로 열립니다.
이것이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멈춤. 당신이 오래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하나 있다면 그 기억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떠오릅니까? 아니면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1-3. 기억의 감정적 지형도가 바뀌는 방법. 기억 재응고화가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자들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앨리슨, 레드번 앨리선, 레저우드 등의 연구에서 특정 기억과 연결된 감정적 강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핵심은 기억을 인출하는 맥락과 방식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때 그 당시의 1인칭 시점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기억의 감정적 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경험에서 배운 것, 성장한 것, 의미 있는 것을 함께 연상시킬 때 기억이 다시 응고되면서 감정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EMDR 항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나 피의지속 노출 치료 같은 트라우마 치료의 신경학적 기전도 기억 재응고화와 관련됩니다. 치료 환경에서 안전하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맥락과 함께 재응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아직 써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챕터 2. 트라우마의 신경생물학 몸에 새겨진 역사. 2-1. 트라우마는 사건이 아니라 신경계 반응이다.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강함이나 약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경계의 역사, 자원, 조절 능력의 차이입니다. 피터 러빈은 동물들을 관찰하며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치타에게 쫓기던 임팔라가 죽은 척합니다. 치타가 떠난 후 임팔라는 온몸을 떨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리에 합류합니다. 이 떨림은 신경계가 동결 프리즈 상태에서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동물들은 이 과정을 통해 위협 경험을 신경계에서 완결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떨림을 막습니다. 사회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신경계의 자연스러운 완결 과정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그 미완결 에너지가 신경계에 남습니다. 트라우마는 미완결된 신경계 반응이 몸에 저장된 것입니다. 2-2. 편도체 납치와 암묵 기억. 트라우마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기억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외연 기억 익스플리선 메모리은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언어로 서술할 수 있고 시간 감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해마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암묵 기억 임플리선 메모리은 다릅니다. 의식적으로 접근되지 않고 언어로 서술되지 않고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몸의 반응, 감각, 감정,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편도체와 손의 기저액이 이 기억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트라우마적 경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암묵 기억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면 해마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됩니다. 외연 기억 형성이 방해됩니다. 그런데 편도체는 반대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편도체의 감정 기억 형성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감각, 감정, 신체 반응은 강렬하게 새겨지지만 그것을 시간적으로 맥락화하는
외현 기억 형성은 약화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기억의 특성입니다. 언어로 서술하기 어렵고 언제 일어났는지 불명확하지만 그 감각과 감정은 생생하게 현재로 침투합니다. 멈춤 당신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신체 반응이나 감정 패턴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처음 나타났습니까? 2-3. 복합 트라우마 반복의 신경생물학. 단일 사건의 트라우마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트라우마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다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 주더스 허먼은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학대, 지속적인 가정폭력, 포로 상태, 총체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복합 트라우마 컴플렉스 트로머 또는 C-PTSD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복합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신경생물학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 피질 하위 처리의 고착화입니다. 반복적 위협 경험은 편도체와 시상하부 주도의 자동적 반응이 강화되고 전전 두피질의 억제 기능이 약화됩니다.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는 패턴이 깊이 새겨집니다. 둘째, HPA 축의 조절 이상입니다.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만성적으로 과활성화되거나 역설적으로 과도하게 억제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마비되고 무감각해집니다. 셋째, 해마 용적의 감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마 뉴런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복합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억의 단편화와 시간, 감각의 혼란을 설명합니다. 복합 트라우마는 단순히 나쁜 기억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 발달 자체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챕터 3. 정서 조절 발달의 신경과학. 왜 어른이 되어도 어린이처럼 반응하는가? 3-1. 조율과 신경계 발달. 신생아의 뇌는 엄청난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냅스 연결이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이 시기에 경험이 뇌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데니얼 스턴의 조율 ATTUNEMENT 개념은 이 발달 과정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양육자가 영아의 내적 상태에 반응하는 것, 아이가 흥분할 때 함께 흥분하고 아이가 진정될 때 함께 진정되는 것, 이 공동 조절의 경험이 영아의 신경계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신경과학자 앨런 SCHORE의 연구는 이것을 신경학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반복적인 조율 경험이 안화 전두피지로 RBITOFRONTAL 코텍스를 포함한 우방구 조절 시스템을 발달시킵니다. 이 시스템이 이후 평생의 감정 조절 능력의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조율이 부재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 조절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어린아이처럼 압도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무너진다고 느낄 때 그것은 실제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 못한 신경계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멈춤. 어린 시절 당신이 강한 감정을 느꼈을 때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3-2. 조절 부재가 만드는 생물학적 흔적. 어린 시절의 역경 애드버스 차일드후드 익스피리언시즈 ACES에 대한 연구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공중보건 연구 중 하나입니다. 1998년 CDC와 카이저 퍼머넌트 KAISER 퍼머넨테이가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학대, 방임, 가정, 내 역경 경험들이 성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AC 점수가 높을수록 심장질환, 당뇨병, 우울증, 자살 시도,
약물 의존, 조기 사망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ACE 점수 6점 이상인 사람의 기대 수명은 ACE 점수가 없는 사람에 비해 약 20년 짧았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발견은 어린 시절의 역경이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흡연, 음주,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서도 직접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만성적 활성화, 염증 수준의 증가, 면역 기능의 변화,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그 경로입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한 안정과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몸의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3. 신경 순차 모델 발달 순서의 중요성. 소아 트라우마 전문가 브루스 페리는 신경 순차 모델의 NEUROSEQUENTIAL 마더를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뇌 발달의 순서를 고려한 트라우마 이해와 치료 접근을 제시합니다. 뇌는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뇌간비알 AIN 스템이 가장 먼저 발달하고 이어서 간내 DIENC PHALON 변형계 LIMBIC 시스템, 마지막으로 피질 코텍스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하위 구조가 충분히 조절되어야 상위 구조가 제대로 기능합니다. 뇌가는 심박수, 호흡, 체온 조절 등 기본 생존 기능을 담당합니다. 변형계는 애착, 감정, 공포 반응을 담당합니다. 피질은 언어, 추상적 사고,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치료가 피질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바꾸고 인지를 재구성하고 통찰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뇌간이나 변형계 수준에서 조절 이상이 있을 때 피질 수준의 개입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질보다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신경학적으로 존재합니다. 챕터 4. 정체성과 뇌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신경학. 4-1. 자기 참조 처리의 신경학.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적 질문은 신경과학의 언어로도 탐구됩니다. 뇌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참조 처리 self-REFERENTIAL 프라세싱라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브라이언 러빈 등의 연구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판단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내측 전전 두피질 미디얼 프리프런털 코텍스, 전방 대상 피질 엔티리어 CINGULAT 코텍스, 후방 대당 피질 포스티리어 CINGULAT 코텍스의 핵심 영역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역들이 제1부에서 다뤘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입니다. 즉, 뇌가 쉬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켜지는 네트워크와 자아 관련 처리 네트워크가 같은 영역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큰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멍하게 있을 때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중첩 때문입니다. 뇌의 기본 상태가 자기 참조입니다. 뇌는 쉬는 시간에도 자동적으로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인지가 당신의 감정 기저선을 결정합니다. 멈춤,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4-2. 자기 개념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심리학자 윌리엄 스완과 동료들의 자기 개념, 명료성 셀프-컨셉트 클래러티 연구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개념 명료성이 높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내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념 명료성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이 높고 불안이 낮고 자존감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자기 개념 명료성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으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칭찬을 받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자아가 외부 평가에 의해 크게 흔들립니다. 자기 개념 명료성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어린 시절에 일관되지 않은 양육 환경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할 때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안정된 내적 표상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아가 흔들리는 것은 성격의 약함이 아닙니다. 초기 경험에서 안정적인 자기 표상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결과입니다. 4-3. 수치심의 신경생물학 가장 깊은 고통. 감정들 중 신경생물학적으로 가장 강렬하고 복잡한 것 중 하나가 수치심세임입니다. 죄책감 길트은 내가 나쁜 일을 했다입니다. 수치심은 내가 나쁜 사람이다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죄책감은 행동에 관한 것이므로 행동을 바꾸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존재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수치심은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연구들에서 수치심을 경험할 때 특히 자기평가와 사회적 위협 처리에 관련된 영역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편도체, 섬역, 전방 대상 피질이 포함됩니다. 수치심은 또한 강력한 회피 행동을 만듭니다. 수치스러운 자아의 측면을 감추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때로는 자아 자체를 공격합니다. 자해, 섭식 장애, 약물 사용 등이 수치심을 다루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심은 치유에서 가장 어렵게 다뤄야 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드러내기 어렵고 드러내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챕터 5. 언어와 기억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자아. 5-1. 자전적 기억의 특별한 구조. 기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기억 시멘틱 메모리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과 절차 기억 프로시저럴 메모리 자전거 타는 법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자전적 기억 오토바이어 그래피컬 메모리 내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기억은 훨씬 복잡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코네이마턴 카네이는 자전적 기억을 세 층위로 분석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층위는 특정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회에서 넘어졌다. 중간 층위는 특정 기간의 삶에 대한 일반적 지식입니다. 그 무렵 나는 학교가 힘들었다. 가장 상위 층위는 자기 개념 및 삶의 목표와 관련된 주제적 표상입니다. 이 세 층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에피소드 기억이 나는 항상 이렇게 형편없다는 자기 개념을 강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개념이 과거 에피소드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편향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기 이야기는 과거의 사실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자기 개념이 과거를 선택하고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멈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떠올리는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 기억들은 어떤 이야기를 지지합니까? 5-2. 일관성 과제와 자전적 추론. 발달 심리학자 롭슨 피아오라버트 FIVUSH와 동료들의 연구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 경험이 평생의 자전적 기억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과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정교적 ELABO와 RATIVE 스타일은 감정, 원인, 의미를 풍부하게 탐구합니다. 반복적 리페티티브 스타일은 사실의 확인에 머뭅니다. 정교적 스타일의 대화를 경험한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더 풍부하고 일관된 이야기로 기억하며
자아 개념도 더 안정되게 발달합니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능력도 더 높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어려운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경험의 원인, 감정, 의미를 통합하여 일관된 서사로 만드는 것. 이것을 자전적 추론 오토바이어그래피컬 리저닝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적 안녕과 강하게 상관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일관된 이야기를 부여하는 능력. 이것이 왜 그랬는지,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 능력 자체가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5-3. 신경통합 뇌가 조각들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겔 데니얼 시걸은 심리적 건강의 핵심을 신경 통합 뉴럴 인터그레이션으로 설명합니다. 신경 통합이란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유연하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질과 피질, 하위 영역의 통합, 좌방구와 우방구의 통합, 그리고 현재 경험과 기억의 통합입니다. 트라우마는 이 통합을 방해합니다. 위협을 처리하는 뇌 영역들이 고립되어 작동하고 경험들이 연결되지 않은 파편으로 남습니다. 시겔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 안전한 관계, 치료 관계, 깊은 우정, 파트너십에서 경험하면 신경통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통합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될 때 뇌는 통합됩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신경계의 파편으로 남습니다. 챕터 6. 도파민의 비밀 보상이 아닌 예측의 신경 전달 물질. 6-1. 도파민에 대한 오해.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어 기쁨을 만든다고. 그런데 이것은 매우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1990년대 신경과학자 볼프람 슐츠의 원숭이 실험이 도파민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초기 실험에서 원숭이에게 주스를 주면 주스를 받는 순간 도파민 뉴런이 발화했습니다. 그런데 반복 학습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주스가 나올 것이라는 신호, 예를 들어 특정 불빛가 켜질 때 도파민이 발화했습니다. 실제 주스를 받을 때는 도파민 발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측된 주스가 오지 않으면 도파민이 평소보다 낮게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나쁜 결과에 대한 신호입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예측 오류 프리딕션 에러를 신호합니다. 기대보다 좋은 것이 일어나면 올라가고 기대보다 나쁜 것이 일어나면 내려갑니다. 6-2. 기대와 실망의 신경화학. 도파민의 예측 오류 신호 역할이 심리적 고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심리적 고통이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관찰이 아닙니다. 신경화학적 현실입니다. 높은 기대를 가질수록,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의 도파민 저하가 클수록 그 실망이 더 고통스럽게 경험됩니다. 만성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불안정한 사람들, 예측이 자주 어긋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보상이 불규칙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 도파민 시스템 자체가 과민하거나 부족하게 조절됩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의 비예측적인 환경이 성인기의 불안, 우울, 보상 추구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로입니다. 당신이 자주 실망하고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이 예측 오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조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6-3. 중독과 도파민 시스템의 하이제킹. 도파민 시스템의 가장 극적인 예가 중독입니다.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들은
모두 도파민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자연적인 보상 음식, 사회적 연결, 성적 접촉은 도파민을 약 10만 200%까지 증가시킵니다. 반면 코카인은 약 30만 400%, 메스암페타민은 1000%까지 도파민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강렬한 도파민 급증은 시스템 자체를 재조정합니다. 뇌는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를 줄입니다. 그 결과 자연적인 보상에서 오는 도파민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이나 약물 외에도 소셜미디어, 도박, 폭식, 쇼핑 같은 행동들도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이것들이 중독성이 있는 신경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도파민 시스템을 하이제킹한 것입니다. 챕터 7. 사회적 통증 거부와 배제의 신경학. 7-1. 거부의 물리적 실제.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배제될 때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 클라우스 람스칼렘의 연구를 비롯한 여러 fMRI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통증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방 대상피지렌티리어 CINGULAT 코텍스과 오른쪽 보괴측 전전두피질이 두 종류의 통증 모두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발견에 실용적 함의가 있습니다. 타이레노라세트 아미노펜을 매일 3주간 복용한 집단이 위약 집단에 비해 소셜미디어에서 배제되는 실험적 상황에서 덜 고통스럽게 느꼈습니다. 사회적 통증이 신체적 통증 억제제에 반응한 것입니다. 또한 진통제가 사회적 고통을 완화했다는 것은 사회적 통증이 신체적 통증과 동일한 신경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거부당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은 말 그대로 통증입니다.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더 강해져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골절된 다리를 그냥 걸으라고 하는 것만큼 비현실적입니다. 멈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부나 배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 두려움은 언제부터였습니까? 7-2. 사회적 뇌와 소속감의 생물학. 로빈 덤바라본 덤바는 영장류의 뇌 크기와 집단 크기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유명한 덤바의 수DUMBARS 넘버를 제안했습니다.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는 약 150명이라는 것입니다. 덤바는 인간의 심피지렌이오 CORTEXE 다른 영장류에 비해 크게 발달한 이유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큰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많은 인지 능력, 마음 이론실이 오브 마인드, 공감, 언어, 협력 은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발달한 것입니다. 뇌의 가장 많은 자원이 사회적 처리에 투입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집단 내에서 내 위치는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너무 신경 쓰이는 것이 당신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신경학적 기본값입니다. 단지 현대의 환경에서 그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고 있을 뿐입니다. 7-3. 거울 뉴런과 공감의 신경학. 1990년대 초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자코모 리촐라티 자코모 RIGGOLATTI 연구팀이 원숭이 실험 중 우연한 발견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연구자가 땅콩을 짚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원숭이 자신이 땅콩을 집을 때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발화했습니다.
이것이 거울 뉴런 미러 누란지의 발견입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방 학습, 공감, 타인의 의도 이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되었습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이 공감과 관련된 신경 메커니즘이라는 주장은 이후 많은 논쟁과 수정을 거쳤지만 타인의 경험이 우리 자신의 신경계에서 어떤 반향을 만들어낸다는 것, 공명 레저넌스은 다양한 연구들이 지지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감정적 공감 시스템이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유사한 신경 반응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고통에 쉽게 영향받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 신경계의 기본 구조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문자 그대로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챕터 8. 수면과 기억 통합 잠이 당신의 역사를 재편집한다. 8-1. 수면 중 기억 재처리.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 제1부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수면이 기억과 감정에 미치는 더 깊은 역할을 살펴봅니다. UC 버클리의 매튜 워커 연구팀의 연구에서 레마리엠, 수면 중에 뇌는 매우 특별한 일을 합니다. 낮 동안 경험한 감정적 기억들을 재처리하면서 그 기억의 감정적 부담은 낮추고 정보적 내용은 유지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렘 수면 중에는 노르에피네프린 NOREPINEPHRIN이 스트레스와 각성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거의 완전히 멈춥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기억이 재활성화될 때 그 각성 없이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의 감정적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워커는 이것을 밤의 치료 오버나이트 세러피라고 표현합니다. 수면은 경험의 치유자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감정을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은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동안 기억을 치료합니다. 멈춤 마지막으로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전날 밤 고민하던 것이 아침에 덜 심각하게 느껴진 경험이 있습니까? 8-2. 느린 파형 수면과 기억 통합. 수면에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비렘 수면 중에서도 느린 파형 수면 슬로 마이너스 웨이브 슬리프의 기억 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그것은 일단 해마에 임시 저장됩니다. 느린 파형 수면 중에 해마는 그날 경험한 내용들을 심피질로 전달하고 기존 기억 구조와 통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지식과 연결되면서 패턴 추출이 일어납니다. 즉, 개별 사건의 기억보다 그것이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원칙이나 패턴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왜 자고 나면 생각이 정리된다는 경험이 생기는지의 신경학적 기반입니다. 수면 중 기억 통합이 일어나면서 개별 사건들이 더 큰 맥락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수면 부족은 이 통합 과정을 방해합니다. 경험들이 맥락 없이 파편으로 남을 때 그것들이 더 쉽게 침투적 기억 인트루시브 메모리 됩니다. 8-3. 악몽과 트라우마 기억. 악몽은 단순한 불쾌한 꿈이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 그것은 수면 중 기억 처리 시스템이 압도되는 상태입니다.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서 악몽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이것은 트라우마 기억이 정상적인 기억 통합 과정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수면 중에도 반복적으로 재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리조나 대학교의 로스알드 카르스칼들라절린드 카트라이트의 연구에서 이혼 후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꿈을 더 많이 꾸는 사람들, 즉 수면 중에도 그 경험을 반복 처리하는 사람들. 이 1년 후 우울에서 더 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악몽이나 강렬한 꿈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어려운 경험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과 감정의 치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챕터 9. 정체성의 가소성. 나는 변할 수 있는가? 9-1. 성격은 변하는가? 빅5와 가소성. 성격은 고정된 것일까요? 오랫동안 심리학은 성격 특성이 성인기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종단 연구들이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빅5 성격 모델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을 사용한 수십 년에 걸친 추적 연구에서 성격 특성이 성인기를 통해 의미 있게 변화함이 나타납니다. 평균적으로 신경증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성실성과 친화성은 증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도적 노력이 성격 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나단 허드슨 네이선 허드선 연구팀의 실험에서 특정 성격 특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그것을 지향하는 행동을 실천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특성에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당신은 타고난 성격의 포로가 아닙니다. 성격은 변합니다. 의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멈춤.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의 당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9-2. 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변화를 위한 심리학적 레버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강력한 레버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사적 정체성 재구성 내러티브 아이덴티티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댄 맥애덤스 댄 머캐덤즈의 연구에서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단순한 고통의 서사가 아니라 성장과 의미의 서사로 재구성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과 강하게 상관됩니다. 이것을 그는 구원의 이야기 리뎀프션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재구성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포함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어떤 강점을 개발하게 했는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의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과거가 감옥이 되기도 하고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9-3.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자아. 정체성의 변화는 고립 속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신경학적으로 자아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관계 속에서 변화합니다. 이것을 관계적 자아 릴레이셔널 셀프라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일 때 다른 자아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자아가 활성화되느냐가 그 자아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버전의 자신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강점을 보아주고 성장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안전하게 취약해질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신경학적으로 새로운 자아 표상을 형성합니다. 이런 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그것이 자기 개념의 일부로 통합됩니다. 당신을 더 좋은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생물학적 치유입니다. 제2부를 마치며 기억과 미래 사이에서 1시간 동안 기억의 신경과학을 여행했습니다. 기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재구성됩니다.
트라우마는 사건이 아니라 신경계 반응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정서 조절 능력의 신경학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수치심은 신경생물학적으로 가장 강렬한 통증 중 하나입니다. 도파민은 쾌락이 아니라 예측 오류를 신호합니다. 거부는 문자 그대로 통증입니다. 수면은 기억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현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감정과 의미의 신경과학을 다룹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루는가, 의미가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진정한 심리적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의 당신이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적어보십시오.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도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